안녕하세요. 이실 카마입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1월이 지나서 중순쯤일 것 같은데 다들 새해는 잘 보내셨나요? 저는 아직 24년에 있기 때문에 24년의 거의 끝자락이어서 내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약간 그거 같다. 뭔가 미래랑 과거 연결짓는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레퍼토리 같은데, 아무튼 저는 여기에 있고 미래에 있는 여러분들은 새해를 잘 맞이하셨길 바랍니다. 오늘 게스트는 바로 소개하기에 앞서서 약간의 코멘트를 하자면, 제가 알고 있는 어른 중에 저도 물론 어른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어른 중에 약간 제일 친한 어른이고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어른입니다. 그래서 약간 새해 특집으로 어른을 모셔봤어요.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장 친한 어른 빈센트입니다.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여기 출연하신다고 했을 때 막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싫다고 하셨으면서 어때요 지금? 지금 그 자세부터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조금 릴렉스 해주세요. 원래 조금 그런 스타일인데 네. 스튜디오라는 데 와보니까 네. 더 경직이 됩니다. 경직이 되고 네.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이어폰 끼고 네. 해본 할 일도 없고 거의 없죠. 한 적도 없고 아무튼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번에 말씀 잘해주시고 재밌으면 다음 오실 티켓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뭐 다른 게스트들이랑 똑같이 그 게스트들한테 원래 나가는 안내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내드리긴 했는데 다 읽어보셨나요? 예, 오늘 새벽에 읽어보셨어요? 읽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막간 퀴즈 나가도 될까요? 저희 프로그램이 무슨 코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 건 물어보지 말고. 그게 중요한 건데 뭐 섹터가 몇 번 있는 것 같았어요. 섹터가 몇 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좀 섹터 성격이 좀 다른구나. 그래서 무슨 섹터 이름인지는 모르겠고 섹터가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를 뭐 이렇게 이해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래도 어른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막 그 이것저것 준비해오라는 말은 안 했어요. 감히 어른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런 순서가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저희가 저와 빈센트님이 제가 친한 어른으로서 항상 하는 대화의 연장선이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뭐 가지고 생각해온 것들이 있나요? 얘기하고 싶은 것들. 글쎄, 특별하게 이제 생각했던 거라기보다도 이제 그 요새 이제 보면은 네. 저희 세대하고 많이 틀리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세대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뭐라 그럴까 그냥 그래도 좀 그러니까 살아봤으니까 그 시대를 그 20대 30대를 살아봤으니까 네. 그냥 간략하게 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이때까지 나왔던 게스트분들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게스트분들도 그렇고 다 20대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살아온 어른으로서 20대면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그런 도전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근데 사실 저는 빈센트님이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오시는지 알기 때문에 어렴풋이 알지만 또 이런 자리에서 말하는 건 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생각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근데 빈센트님이 막 수다스럽고 이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쏠랑 말하고 도망가시거든요. 그래서 붙잡아두고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사실 제 개인적인 마음을 담아서 모신 거랍니다.
아무튼 그런 큰 맥락으로서 여쭤보고 싶네요. 20대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앞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먼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20대, 30대 여러분들이 참 힘든 시간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서라기보다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힘든다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한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좀 더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인데 제가 보기에도 힘들어요.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폭이 저희 때도 위에서 저희 윗세대 분들이 저희를 볼 때도 힘들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 때보다도 지금 시대가 더 힘들어 보여요. 뭘 할 수 있는 초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한국이라는 사회가 글로벌 무대에서 그때랑 저희 때랑 비교해 보면 더 어드밴스드 어떤 더 나가기 때문에 또 선진국이라는 미명 어떤 명목하에 글로벌하게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롯이 젊은 세대들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그 공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굳이 이제 잔소리라면 잔소리인데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자포자기하면은 답이 안 나와요. 네. 약간 제가 물어보고 싶은 포인트가 거기에 그 자포자기 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시점일 때 어떻게 내가 생각해야 되는지. 그 왜 그러냐면 자포자기라는 게 네. 자기를 남들과 비교를 하다 보면 자포자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20대를 보낸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 느낀 게 네. 본인이 본인한테 설득이 돼야 돼요. 아, 내가 하는 일을 그게 일이든 말이든 공부든 뭐든지 간에 내가 먼저 납득하고 이해해야 한다. 본인만큼 본인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님도 잘 모를 거고 친구도 모를 거고 본인이 놀면 본인이 알아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하나도 모릅니다. 본인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본인밖에 몰라요. 내가 지금 도덕적으로 클린한 사람인지 아니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인지 이 시대를 트렌드를 이끌어갈 인물이 될 수 있는지 이도저도 아니면 내가 일반 평범한 직장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는 본인만큼 본인이 잘 알아요. 그래서 굳이 한마디 덧붙이자면 본인이 본인한테 설득이 돼야 돼요. 남들 설득할 필요 없어요. 남들 설득한다고 얘기해봐야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얘기밖에 못 듣고 네. 그냥 본인이 본인한테 본인이 본인을 인정하면 돼요. 근데 그 본인이 인정하는 그 포인트가 팔이 안으로 굽는 식으로 네.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이 본인한테 신랄하게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능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어요. 방황을 엄청 해야 돼요. 20대 때 방황은 네. 어떻게 보면 특권이고 권리예요. 그때 어느 정도의 방황과 좌절을 하느냐가 네.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삶의 밑거름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내공이 쌓여야 돼요. 내공이. 어느 정도의 삶의 내공이 쌓여야 나의 삶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네. 꾸준히 밀고 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절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굳이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얘기는 본인이 본인한테 설명이 돼야 되고 설득이 돼야 된다. 네. 본인이 본인한테 설명과 설득이 안 되면 남들한테는 절대 안 됩니다. 남들한테는 절대 안 되고 그래야 본인이 본인한테 어느 정도의 만족이 돼줘야 그래야 나름대로의 행복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도 알고 남들도 배려할 수 있고 좀 주위를 돌아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기가 역할이 뭔지도 알 수 있고
그 인지가 돼주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내공이 쌓이기 시작하죠. 이거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나한테도 설득이 안 돼서 이렇게 놀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지금 들으면서 욕을 먹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잔소리를 듣는 것 같은 거와 동시에 위로가 살짝 되면서도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러면 빈센트님의 20대는 저는 익히 들어서 알지만 뭐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어떠셨을까요? 글쎄요.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를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일단 네. 말씀하세요. 그 20대 때 방황하는 시기가 특권이자 권리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내가 지금 너무 방황하는 시기다 보니 그게 눈앞에 펼쳐지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특권이니 뭐니.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방황이라고 해서 자기 골방에 처박혀서 방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식으로? 본인이 이제 20대시면은 대부분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학생인 분들은 자기 본분이 있을 거고 네. 직업학교를 가신 분들은 자기의 본분은 돈을 버는 거겠죠. 네. 학생인 분들은 공부를 하는 거고 네. 그런 자기의 일을 하면서 방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시각에 대해서 고려할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시각을 고려하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비교하는 부분과 고려하는 부분이 그거를 여러분들 정의를 잘 내리셔야 됩니다. 그냥 방 안에 처박혀서 오락이나 하면서 그런 식으로 물론 뭐 어떻게 지금 방 안에서 유튜브 보면서 이거 듣는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겠다. 물론 뭐라 그럴까 좀 편협된 제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 네. 좀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직업학교나 어떤 직업 전선에 뛰어드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경제활동을 하시면서 네. 거기서 오는 그렇게 하면서 남들과 더불어가는 사회에서 하나의 포인트라는 걸 느끼면서 방황을 하셔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황. 앞으로의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내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20대 때는 다들 누군가가 가지고 있죠. 그 용광로 같은 열정. 좋게 얘기하면 용광로 같은 열정인데 또 나쁘게 얘기하면은 오기 아닌 오기, 짜증, 신경질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표출할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리셔야 돼요. 그 쉽지가 않은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학창 생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4년 5년을 대학교를 다니면서 방황을 많이 하다가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게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한 15년 20년이 훅 지나갔더라고요. 정신없이 지나다 보니까 그 50이라는 나이가 그렇게 멀리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저희 아직 20대인데. 여러분들 열심히 살든 안 살든 50이라는 나이가 그렇게 멀리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금방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이라는 거를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큰 밑거름으로 보고 한번 나름대로의 권리와 특권이니까 20대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면 또 묻고 싶은 거는 뭐 그런 에너지를 잘 풀어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없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에너지가 네. 우리나라에서는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뭐 특권수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하면은 이제 에너지라 그러면 너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손에 잡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취미인 것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내가 지금 뭐 돈을 벌든 뭐 공부를 열심히 하든 이런 다양한 것들인데 그것 중에서도 아무것도 내가 뭐 내키는 게 없이 그냥 의욕이 없는 거죠. 하고 싶은 게 딱히 명확하지 않은 상태. 그런 상태일 때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인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 잘 하셔야 되는 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도 살아온 그 경험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까지 리드를 해준 부모님들에 대한 책임이 큽니다. 그것조차도 마음속으로나 마인드에 심어주지 못한 거에 대한 그거는 부모님 잘못이에요. 그래도 빈센트님도 부모님이잖아요. 네. 부모로서 드는 생각이실까요? 왜냐면은 부모도 대받고 이제 그 부모님 지금도 부모지만 자식도 대받고 양쪽의 입장에서 다 모두 해봤으니까. 보니까 보면은 가장 제가 느끼면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해서부터 그 출발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 굳이 잘못을 하자는 건 아니고 왜냐면은 이게 자기가 왜냐면 나한테 준 건 툭한 그 워딩이 있잖아요. 나한테 해준 것도 없이 당신들 왜 그래? 네가 쉽게 얘기해서 네가 뭔데?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워딩이 있어요. 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근데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다른 워딩으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그 손가락질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잘 모디파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거기서 좌절을 해버리면 결국은 오롯이 100% 그 화살은 자기한테 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네. 내일이나 일주일 후나 당장 한 달 후가 오늘같이 방황과 좌절의 시간을 겪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당장 이 시간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어떤 시작점.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니고 하지만 내가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잘못한 거 어느 정도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할 필요도 있긴 있어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 방황과 좌절을 제대로 겪으시고 그것을 내공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걸음이 되지 않나. 그래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그래 나름대로 한 30년을 50살이 됐을 때 한 50살 중반이나 됐을 때 30년 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30년 전에 본인 자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생겨요. 지금 막 이렇게 그 나름대로의 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막 그 제대로 된 내공이 못 쌓이면 50년, 30년 지나고 나서 30년 전에 자기한테 해줄 말이 없어요. 가끔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25살 제가 지금 뭐 그쯤 됐는데 50 한 중반에서 후반 넘어가는데 30년 전에 나를 만나게 된다면 내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줄까? 네.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래도 30년을 살아온 어떤 그 걸음이 생각해보면 해줄 말이 있어요. 100%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30년 전에 내 모습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은 몇 마디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지금의 어떤 어려운 시대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그 방황과 좌절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즐길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 내공이 있으셔야 나름대로의 어떤 그 쉽게 얘기해서 아우라라고 그러죠. 함부로 남들이 근접할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아우라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완오브댐. 대부분 여러분들이 완오브댐으로 살기는 싫잖아요. 나름대로 그래도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내 자신한테 뿌듯한 경험이 그래도 한두 번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시군요. 그러려면 그게 이제 근본은 이제 본인에 대한 좌절과 방황이 좀 철저히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아니 빈센트님 오늘 지금 한 10분 녹음한 지 10분 됐는데 이 10분 무슨 쇼트 그렇게 편집돼서 20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이렇게 해서 요약본 이런 걸로 나올 말들이
응축된 엑기스 같은데 저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의 위안이 생기네요. 빈센트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많이 얘기해보면서 느꼈지만 그런 인류애적인 마음이 별로 없다고 느꼈는데 이런 말은 저도 많이 얘기해봤지만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웠네요. 이렇게 좀 이런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모신 것도 있었어요. 뭐 그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지금을 사는 20대들에게 지금 뭐 그렇게까지 뭐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조금 그건 좀 부담스럽고요. 그 부분은 좀 아니 제가 그렇다고요. 제가 느꼈다고요. 제가 느꼈다는데 뭘 부담이고 뭐고. 아무튼 근데 뭐 이 프로그램이 너무 그렇게 지금 역대급으로 진지한 말이 나온 거거든요. 이 프로그램의 역사상 원래 농담하고 그렇게 앞에 살짝씩 그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시간이 큰데 제 아이스 브레이킹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했는데 아무튼 지금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릴렉스 되셨나요? 아 예. 릴렉스 되신 것 같고 조금 환기를 위해서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빈센트님이랑도 제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영화를 진짜 빈센트님이랑도 많이 얘기도 하고 많이 봤는데 영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타이타닉 보셨을까요? 사실 거기 제가 그 디카프리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세요? 그 이유가 없는 게 좀 뭐라 그럴까 사람은 잘 모르겠고 배우의 연기가 조금 그러니까 유명하잖아요. 네. 그 나무주연상도 받고. 네. 근데 보면은 워딩이나 대사를 칠 때 보면은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연기라는 게 보여요. 자연스럽지 못한 연기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상당히 부드러운데 모르겠어요. 딱 느끼는 게 연기처럼 다가와요? 연기처럼.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덴젤 워싱턴 같은 그런 배우 같은 분은 상당히 같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역인데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영화 속에 빠져드는 느낌이 드는데 이 디카프리오 이분은 그 왠지 지금 딱 생각났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까? 얼굴 그런 거 아니에요? 디카프리오 워낙 잘생겼잖아요. 그분이 저는 잘생겼다고? 미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뭐 그렇게 미남 배우들 많이 있잖아요. 뭐 탐 아저씨도 있고. 탐 아저씨가 디카프리오보다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나요? 얼굴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적인 사심 빼고요. 아니 뭐 제가 뭐든 뭐 영화 협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 뭐 영화 협회에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그렇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 빈센트님이 탐 아저씨를 좋아하는 거는 그놈의 탑건 때문에 탐 아저씨 많이 좋아하시는 거 맞잖아요. 뭐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 탐 아저씨가 탐 아저씨의 탑건이 아니었다면 또 그만큼 못 살리지 않았을까? 뭐 이런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 있죠. 이런 데서 어쨌든 근데 타이타닉은 근데 제가 타이타닉을 꼭 집어서 여쭤봤던 거는 빈센트님의 영화 취향이 이게 대쪽 같으세요. 그런 사실 타이타닉도 저는 최근에 처음 보게 됐는데 로맨스 영화 같진 않더라고요. 재난 영화다 막 이렇게 빈센트님한테 말하곤 하는데 그래서 뭔가 왜 로맨스 장르를 취미를 못 느끼는지 글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글쎄요. 보긴 가끔 가다가 보기는 보는데 보긴 보는데 이제 즐겨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취향이라는 게 있긴 하니까. 즐겨보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로맨스 뭐 딱 떠오르는 영화도 없고. 로맨스 하면 딱 본인한테 있어서 떠오르는 영화 없어요? 로맨스 하면 떠오르는 영화 보면은 떠오르는 영화 너무 없으신 것 같네.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폭네프의 연인들 보시지 않았어요? 폭래프 연인들 봤죠. 그거를 제가 보셨다고 하길래 놀랬거든요. 이런 빈센트님한테 이런 감성이? 폭네프의 연인들 괜찮다고 하시지 않나요? 폭래프 연인들 보링하지 않게 봤어요. 그 당시에 제가 학교 다닐 때 2학년 때 본 것 같은데 2학년 때 빈센트님의 말을 해석해보자면 보링하지 않게 봤다. 최고란 뜻입니다. 그런가요? 네. 어쨌든 나름 웬만해서 칭찬 안 하시는 분이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폭래프 연인들이 어떻게 보면 파리에서의 어떤 부자들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파리 뒷골목에서 있던 그쵸. 그런 연인들 얘기니까 네. 지금 다시 본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0년 전에 봤으니까 지금 다시 볼 수 있다면 해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취향인 영화 장르들은 뭘까요? 법정 영화도 괜찮아요. 저한테는. 물론 액션 영화 좋아하는데 법에서 어떤 법리를 가지고 다루는 영화 네. 도 괜찮은 것 같고 왜 거기에 어느 정도의 좀 그쪽으로 다가갈 수 있었냐면은 이제는 영어 공부를 할 때 네. 그 20대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영화를 보면서 했는데 법정 영화 어떤 검사와 변호사, 판사가 또 어떤 거기서 나오는 격이 있는 오피셜한 워딩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받아 적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화를 그렇다고 뭐 제목 생각나는 거 있느냐 뭐 생각은 없는데 네. 생각은 없는데 어떤 논리를 따져서 어느 정도의 그걸 하는 것도 괜찮고 빈센트님은 확실히 다르신 게 원래 영화 공부용 영어 공부용 영화 뭐 드라마 컨텐츠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뭐 프렌즈 이런 시트콤 이런 일상적인 영어 회화들이 많이 들리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 그쵸. 것들로 많이 보는데 빈센트님은 확실히 다르다. 법정 영화. 왜냐면 그런 게 어디서 느꼈냐면은 미국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영어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떤 할아버지한테 영어를 한 3개월 배운 적이 있어요. 과외 공부 아닌 과외식으로. 네. 그분이 이제 좀 저도 그 전까지도 영어를 좀 한다고 생각하고 그분한테 영어를 3개월 동안 배웠는데 그분한테 배우면서 영어에 대한 시각이 많이 그때가 한 25, 45이었는데 그분한테 한 3개월 배운 게 컸나요? 엄청 컸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제대로 된 영어 단어를 배우는 게 쉽지가 않은데 법정 영화를 봐서 거기서 익혀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말씀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저희 학생한테 드리는 말씀이 크게 와닿지 않으면 아직은 영어 공부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아직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찾아서 공부도 해야 되겠고 영어도 좋은 영화도 좋아하는 그런 어떤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은 미국 가서 공부를 할 때 회의 들어가서 아규를 하잖아요. 선생님하고 또 자기 동기들하고 자기가 세운 로직을 가지고 영어로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한국말도 많이 안 하던 사람이 미국 가서 영어로 뭐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공부했던 그런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를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이상이 있으면 그걸 꼭 추진해 가고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면서 오늘 명 그러면서 하다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의 생각도 서로 공유하는 것도 지금은 또 이런저런 온라인 디스커션 회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 때랑 많이 틀리겠죠. 하지만 또 이제 물리적으로 가서 온사이트로 가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가 아이 컨택 하면서 하는 이런 부분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요. 근데 제가 조금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절대 어떤 이런 것들이 깊이 있는 내용으로 하셨으면 해요. 그냥 뭐 걔네들하고 가서 Have you been to 불국 템플? 뭐 이런 얘기 종류 영어 하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Have you tried with the 김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도 지금은 상당히 아카데미컬하게 상당히 높은 나라니까. 오늘
오늘 뼈 맞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뭐그 정도까지 아니 어쨌든 제가 드리신 말씀입니다. 충분히 능력 있는 분들이시니까 좀 깊이 있는 어떤 좀 학문을 즐길 줄 알아야 또.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즐기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스트레스를 즐기셔야 돼요. 스트레스를. 그래야. 진짜 어려운 말씀만 하시네. 스트레스를 즐겨라. 어쩔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 아니 빈센트님은 지금 당장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에서 즐기시나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일이라면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 좌절과 방황에 있을 할 때 다양한 경험을 하시면서 해줘야 그것도 여러분들의 내공이 생깁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난 건데 빈센트님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몇 수에서 의대를 갔다 이런 걸 보면 예. 어쨌든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의대 가서 잘 된 거긴 하잖아요. 근데 다 때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놓을 땐 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는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끝까지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는지 아니면 좀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근데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조계 집안이에요. 네. 아니면 다 의대 집안이야. 의학 집안이고. 네. 근데 집안 자체가 그럴 뿐이지 본인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 본인의 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가 푸시하기 때문에 계속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의대. 근데 뭐 부모님이 그런 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그냥 단순히 하고 평범한 집안인데 본인이 그냥 단순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라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뭐 재수 삼수까지는 사실 많이들 하잖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 끝은 본인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오로지 그 끝이. 왜냐하면 돼서 다음 학교로 진급이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도 생각을 하시면서 일을 진행을 시키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뒷감당을 쉽게 해서 뒷감당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20살, 21, 22이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 고등학교 공부의 연장선이잖아요. 재수, 삼수, 사수라는 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이게 제대로 된 그 시대에 맞는 자기 나이에 맞는 컨셉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뭐 내 친구들은 또 다른 레벨의 것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럴 수가 있어요. 어느 레벨에서. 근데 자기만의 이게 나만의 열정인지 그냥 고집인지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 어렵네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능력이 되면 돼요. 능력이 돼서 갈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도 초반부에서 본인만큼 본인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의 한계를. 그걸 잘 파악하셔야 돼요. 거기서 오는 어떤 미스언더스탠딩이라고 그래야 되나? 매칭이 안 돼 버리면 참 불행해져요. 그 부분을 본인이 잘 아셔야 돼요. 본인만큼 본인을 잘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해가 바뀌기도 했지만 해가 바뀌고 이게 날이 지날수록 저의 몰랐던 점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크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네. 근데 특히 그렇게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뭐 수능 공부를 하고 쳤지만 나를 알기에도 사실 좀 벅차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 한 사람을 알면은 책 200권을 읽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사람의 인맥을 넓혀서 여러분들의 숨은 능력을 찾아내는 것인지 아니면 라이브러리에서 리딩을 해서 읽을 것인지는 또 다른 방안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몫인데 본인에 대해서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들으면 책 한 권 읽은 효과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그랬으면 마음이 좋겠습니다. 느껴집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 너무 말이 샜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오셨는지 알아요? 지금 그 영화 얘기하다가 영화 지금 얘기하다. 폭네프의 연인들 네, 지금 네.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폭네프의 연인들이 사랑 얘기였는데 그 사랑 얘기가 재밌으셨는지 단순히 그게 궁금한 겁니다. 나름 괜찮았습니다. 아까 그 무슨 지금 본인은 알아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된다는 지금 몇십 분 동안 얘기하셨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사랑 이야기 재밌으셨습니까? 나름 괜찮았습니다. 끝일까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거기에서 나오는 배우들이 네. 뒷골목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 조건과 격식 없이 만나는 어떤 그런 연인들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연민의 정을 표현했다고 봐요. 아 그렇죠. 뭐 조건과 뭐 어떤 백그라운드 격식 이런 것 따지지 않고. 그럼 그런 면에서 그들의 그런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영화가 재밌었다는 거죠. 그러죠. 뭐 약간 그런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다 보니. 그렇죠. 아 저 모르겠어요. 웨인구단이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폭네프의 연인들이라는 어떤 그런 영화도 네. 서로가 어떤 조건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정으로서. 그래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나는 로맨스 영화는 어떻게 끄집어낸 게 이거 폭네프의 연인들이 다인 것 같은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폭네프의 연인들.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수고하셨어요. 폭네프의 연인들 그때 솔직히 제 말 안 했으면 봤는지도 까먹었을 수도 있어. 폭네프의 연인들 제가 봤네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그런 취향의 영화들 뭐 액션 영화? 근데 사실 그런 영화를 왜 좋아하는 거죠? 단순하죠. 단순하니까 좋아하는. 그러니까 사실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기 후하고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영화의 패턴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같이 본 영화 애프터선이 저한테 그렇게 인생 영화로 나올 줄은 몰랐어요. 야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모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랑 애프터선을 보시고 애프터선이 재밌었다. 그 얘기도 초반부에 했었긴 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건 전혀 액션하고 상관없는 영화였고. 그 영화 자칫 졸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는 그걸 영화관 가서 봤는데 만약에 그걸 집에서 본다? 그거 힘듭니다. 맞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2시간 넘는 러닝타임 2시간 넘는 영화인데 네. 그냥 단순하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영화인데 사실 그 당시에 같이 보고 나서 같이 걸어와서 집에까지 오는 어떻게 보면은 뒤풀이라면 뒤풀이죠. 그쵸. 그것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같이 이렇게 오면서 얘기도 하면서 뭐라 그럴까 아마 지금도 이제 그 생각하면은 좀 코끝이 찡해지는데 네. 상당히 그때 고마웠었어요. 상당히 지금 완전 여기 이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고마웠었어요. 빈센트님이 저한테 사랑한다, 미안한다 이런 말 잘 하시는데. 예, 고마웠어요. 왜냐하면은 뭔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뭔가를 뭔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영화 보면서 그렇게 운 적도 없고. 아유 깜짝 놀랐잖아요. 이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임시회실 1화, 2화 뭐 그쯤에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링크 한 번만 달아주세요. 그때 뭐 감동 받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걸 의도하고 당연히 간 건 아니었고 저는 그걸 한번 보고 친구랑 한번 보고 두 번째로 빈센트님이랑 본 건데 첫 번째 보고 나서 그 영화 뭐 대충 줄거리 요약하자면 그냥 아빠와 딸이 여름방학 때 놀러 가는 거 뭐 이건데 단순합니다. 그냥 여름방학 때 놀러 가자. 그 영화를 빌미 삼아서 아빠 쟤네 재밌게 노는 거 봤지? 우리도 가자. 약간 이런 맥락으로 같이 봤던 건데 뭐 사실 그렇게 단순한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뭔가 그런 서사들이 마음에 잘 와닿은 것 같아요. 빈센트님 마음에. 맞아요. 그 영화 내내 꾹꾹 눌러왔었죠. 꾹꾹 눌러오다가 마지막 정말 5분 만에 꾹꾹 눌러온 감정이 수돗물 터지듯이 그냥 터져버려갖고. 아니 오늘 이걸 내내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빈센트님이 그렇게 막 감정이 풍부한 스타일이 아닌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옆에서 많이 지켜봐왔는데 그렇게 막 수돗물 터지듯 인상 깊었습니다. 다른 의미로. 여기서 지금 나 내 감정 챙기기도 바쁜데 아무튼 저도 뭐 같은 의미는 아니겠지만 다른 의미로 저도 새로운 면을 보기도 했고 네.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체적인 그 분위기는 상당히 고마웠어요. 뭔가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하여튼 아름다웠던 오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해 보면 그 시대 그 시간이 참 보내기가 아까웠다고 해야 되나? 아름답고 아까웠던 시간 이렇게 이 밤을 이렇게 보내기는 참 아쉬울 만큼 오랜만에 느꼈던 거의 뭐 몇십 년 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를 내려놓고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느낌은 몇십 년 만에 느껴봤던 감정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상당히 고마웠었습니다. 그런 순간들은 항상 예상치 않게 맞아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때가 둘째가 이제 입시 타이밍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된 상태였는데 이렇게 저렇게 다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그 시대가 어려웠던 시기였고 했는데 한마디로 그냥 상당히 고마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You're welcome 이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Thank you. 알겠습니다. 좀 쉬었다 갈까요 저희? 그 얘기 언제 나오나 했어요. 네, 쉬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우리 PPL 저희 PPL 할 거 한번 아무리 생각해도 뭐 딱히 없다고 하시길래 생각해보라고 하셨는데 지금 좀 준비된 눈빛이거든요. 준비되셨나요? 뭘 딱히 준비된 건 없고요. 그냥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뭐냐면 PPL인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물건 소개 시간이 지금 딴 질문 하시려고 하셨죠? 지금 딱 그거예요. 그거는 좀 이따 하시고요. 그러면 저 그러니까 저걸 오케이. 네. 오케이. 생각나셨어요? 오케이. 네. 예를 들면 그 어떤 거에 좀 호감을 느끼세요? 어떤 물건? 그러니까 뭐 사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물건에 호감을 느끼냐고요? 그러니까 잘 사용하니까 유용하게 쓰이니까 이거 괜찮다. 좀 어디는 제가 잘못 초이스했는데. 근데 그 질문 좋은 것 같아요. 저 태어나서 그런 질문 처음 받아보거든요. 어떤 물건에 호감을. 그런지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얘기해보고 싶어요. 얘기하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일단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마감이 깔끔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건의 마감. 오케이. 예. 그리고 색채가 그렇게 컬러풀한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좀 중한. 약간 좀 무채색이 차라리 낫고요. 그리고 물건이 커지면 이런 것 같아요. 물건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채색이 낫고 작은 것들은 컬러풀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가구 같이 큰 것들은 컬러풀한 것보다는 무채색이 좋고 뭐 손에 쥘 만한 뭐 지갑 이런 것들은 차라리 빨간색 이렇게 뭐 검정색을 사실 지갑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빨간색 이렇게 좀 튀는 색깔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장식이 있는 것보다는 큼지막한 거 차라리 하나 이런 게 나은 것 같아요. 좀 요란한 거보다는 그래도 좀. 네,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재밌는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까지 봐온 거 보면은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 스타일인 것 같다는 뜻이죠. 그런 스타일이 그런 거. 빈센트님도 한 스타일 하시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50대, 20대가 20대 여자가 느끼는 시각으로 봤을 땐 50대 남자 상위 5% 안에 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대단히 감사한데요.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게까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느끼는 시선이니까 반박 안 받습니다. 제가 뭘 느꼈냐면 네. 닉네임이 뭐였죠? 제가 지금 그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 닉네임 카마입니다. 카마? 네. 오케이. 카마가 뭔 뜻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카르마 할 때 그 카마예요. 카르마? 네. 카르마 할 때 카마.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제 이름은 카마입니다. 카마. 빈센트님. 오케이. 뭐라 그럴까 어느 순간 느꼈는데
카마와 카마 동생이 네. 어리지만은 않더라. 아 무슨 뜻이죠?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다닐 때도 네. 그 뭐냐면 나를 바라보는 그게 말을 안 하지만 모범을 보여야 되겠더라. 아 그러니까 솔선수범을 뭐 100% 다는 못하죠. 근데 갑자기 그런 지금 이 얘기하다가 그 왜냐하면은 네. 깔끔하고 깔끔하고 용모 단정하게 다니는 모습이 네. 기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언제부턴가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제가 봐온 빈센트님 항상 용모가 깔끔하셨고요. 아마 저기 카마 어렸을 때 이제 였던 것 같은데 성의없게 나가진 않아요. 성의없게 나가진 않고. 그거 얘기해 주세요. 혹시 쪼리 신고 쪼리 신고 집 앞 카페 가능하신가요? no. 우리 별로 그런 거 그렇게 쪼리 신고 그러면 쓰레기 버리러 가실 수 있나요? 그거까지 오케이. 그러면 쪼리 신고 버스 탈 수 있나요? never. 무슨 쪼리 알러지 있어요? 그런 거보다도 그거는 이 어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한번 여름철 지하철 한번 타보신 적 있으실까요 최근에? 같이 타봤잖아요 한번. 근데 쪼리 신고 많이 가요. 많이 제가 있었죠. 최근에 무슨 영상을 봤냐면 어떤 여행 유튜버인데 예. 서울에서 해남까지 예. 쪼리를 신고 예. 그 전동 킥보드 요즘 많이 탔잖아요. 맞아요. 그거 아니고 수동 킥보드 있죠. 싱싱이. 쪼리를 신고 여름에 서울에서 해남까지 몇 박 며칠을 걸려서 그 수동 싱싱이를 타고 가시는 분 영상을 봤거든요. 그렇게도 사람들이 살아간다. 물론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네네. 뭐 다 프리칸츄리고 프리스타일로 하는 게 또 이해하는데 근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빈센트님 아래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쪼리란 저는 그래서 되게 나중까지도 쪼리를 신고 밖에 일단 못 나가게 했고 그래서 그게 생활 습관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쪼리 신고 막 어디 멀리 나가는 게 불편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제는 좀 가끔씩 신긴 하는데 그래서 저도 약간 그게 물려받은 면이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가벼운데 정도는 그렇게 신고 나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와서 다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빈센트님의 그 생각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알겠거든요. 그 맨발로.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러면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땐 그 쪼리 신고 여름에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 깜짝 놀라요. 아마 이 지금 임시웨이라는 이 유튜브를 몇 분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댓글로 너나 신지 말고 뭐 이렇게 댓글 달릴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다기보다도 그냥 그래도 궁금한 거예요. 그냥 뭐 일단은 그 뭐라 그럴까 그 미관상으로 안 좋고 맨발이라는 것이 미관상으로 안 좋고 그리고 여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땀이 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냄새도 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좀 쪼리는 그럼 알겠고 크록스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크록스 양말 신고 크록스를 신고 나가는 건 어떨까요? 사실 뭐 지금 제가 고문하나요? 사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거기까지도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뭐 보니까 가끔 가다가 제가 카마하고 카마 동생이 그렇게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 보긴 보는데 네. 뭐 저기까지 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쪼리만큼은 양보 못한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쪼리는 그거 가지고 버스 신고 어디 간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 개인적으로. 그거는 짝짝 끌면서 그거는 어디 뭐 동네 양치들도 아니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이렇게 좀 세상에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냥 이거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댓글에 뭐 어쩐다고 막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견보다는 신기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 정도 그래 하여튼 뭐
하여튼 뭐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또 버라이어티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쵸. 네. 그 서울에서 해남까지 수동 킥보드로 쪼리만 신고 댓글에 그 영상 댓글에 막 쪼리가 이렇게 대단하다니, 쪼리가 이렇게 강력한 쪼리라니 이런. 그 궁금했던 게 또 한 가지 뭐냐면, 네. 물론 무거운 얘기라면 무거운 얘기고 좀 가벼운 얘기라면 가벼운 얘기. 갑자기 또 들어오시네요. 네. 참 궁금한 게 네. 무슨 얘기를 하실까? 지금 저 광화문에서 저렇게 되는 걸 재밌는 얘기 해야 된다고 아까 일부 마치고 했는데. 이거 재밌는 얘기라기보다는 가벼운 얘기. 가벼운 얘기. 라이트한 얘기. 근데 빈센트님이 가벼운 얘기는 잘 못하는 스타일인 건 알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최근에 쓴 아이템 중에 가장 유용하게 맞다 저희 그 얘기하고 있었죠. 네, 가장 사실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그 운동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네. 예전처럼 운동을 잘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의 나이가 들어서 이게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예전처럼 좀 운동을 하려고 하고 나면 후유증이 금방 옵니다. 여기저기 걸리기도 하고 담도 걸리고. 그래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기구나 한의원도 가보고 적용을 해보는데 최근에 그 목 안마기를 한번 그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지금 쓰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효과가 좋습니까? 나름 그 중에서 그래도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걸 실물로 봤는데 일단 되게 작잖아요. 그냥 스몰 사이즈. 네, 스몰 사이즈고 약간 베개 반 정도 되는 사이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딱 그 각이 있으시더라고요. 딱 그 베개 앞에다가 딱 넣고 거기에 쏙 들어가셔가지고 목 안마기를 즐기시던데 효과가 괜찮아. 작지만 괜찮다. 괜찮아요. 그게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말씀하시는지. 근데 웃기다. 이제 확실히 뭐 오늘 토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건에서 연령층 차이가 확실히 나네요. 그럴 거예요. 안마기 소개 처음인데요. 신선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어떤 결리고 좀 이런 부분들은 저 전 연령대에 거쳐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쵸. 나는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은 물건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쭤보고 싶은 게 예. 항상 겨울철 되면 가습기 쓰시잖아요. 그러죠. 가습기 쓰면 확실히 효과 있나요? 이게 있습니다. 이 겨울철에 건조한 거에서 오는 어떤 인체에 해가 있잖아요. 어떤 몸 자체가 네. 수분이 있어야 되는 우리가 어떤 동물이기 때문에 70% 이상의 어떤 그걸 무시 못해요. 겨울에 특히 주무실 때. 근데 그걸 안 하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때요? 일단은 목이 잠겨 있나요? 목이 어느 정도는 그리고 목이 좀 말라 있죠. 드라이해져 있고 공기도 차갑고 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코도 막혀 있고. 근데 이것이 그냥 가습기 가볍게 틀어놓으시고. 맞아요. 되게 거창한 거 안 쓰시고 미니 가습기 쓰시잖아요. 그냥 정수기로 바로 채울 수 있는.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이제 안 써보다가 네. 그냥 안 써보다가 써보니까 네. 일단은 비포 애프터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쓸 때와 안 쓸 때를. 네. 아침에도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고. 네. 그리고 건조해지지 않았고 목마름도 없고. 이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일단 어느 정도는 50%는 진행이 된 거예요.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증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그냥 놔두면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되고. 근데 그 전에 몸이 정상이라고 느낄 때도 어느 정도는 20%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잘 알고 있지만 빈센트님의 하루가 궁금하네요.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글쎄 나이 탓도 있지만 한 5시 반 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 다시- 5시 반에 네. 일어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꽤 됐죠. 한 10년 넘었으니까 근데 5시 반에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뭐 100% 개원할 수는 없어요. 100% 개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항상 거의 규칙적인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그 리듬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나름대로 그래야 또 회사 나가서 또 팀원들한테 나름대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전에 제가 여기 나온 게스트 분한테 네. 빈센트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성실하고 꾸준하게 네. 한다면 그 힘이 무시 못한다. 모르죠. 이 말을 제가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걸 들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의 말을 곱씹어 보면 당연히 대단한 말이고 좋은 말인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매일 많이 듣다 보면 그 말의 힘이 약해지거든요. 맞아요. 이제 잔소리처럼 들리죠.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가 제 내면에 있었나 봐요, 그 말이. 그래서 그 게스트 분들한테 무의식적으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네. 하루하루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나 보면 그 힘이 크다. 네. 근데 저한테는 이게 너무 익숙한 말이어서 별 네. 생각 없이 그냥 툭 나온 말이었는데 네. 그분이 되게 놀라셨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말의 출처는 빈센트님이었고, 근데 이게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전 그 말도 좋게 생각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이동진 평론가님 있잖아요, 영화 평론가님.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하루하루는 성실하고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말을 네. 성실함이라는 얘기는 정성적인 부분이에요. 네. 성실하다. 네. 성실하다고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네. 정성적인 얘기예요. 그럼 그걸 정량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 보면 돌려보면 네. 되는 대로 산다는 것도 네.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네. 같은 성실함이라는 걸 볼 때 네. 1년 전의 성실함과 1년 후의 성실함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일찍 일어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성실한 것인지 네. 거기서 결과를 내서 어느 정도 도출을 할 만한 뭐가 나오는 것이 성실한 것인지 네. 그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인생은 되는 대로 그거는 정성적인 부분하고 정량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근데 저는 항상 궁금했던 건데 추상적이고 정성적인 그런 말들 있잖아요. 네. 그런 말들을 왜 항상 정량적으로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러니까 추상적인 것은 힘이 안 되나요? 왜냐면은 추상적이가 되면은 지키지가 않아요. 확실하고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손에 잡히고 확실하고 구체적이어야 본인은 그러면 네, 맞아요. 예. 사랑은 손에 잡히나요? 사랑 느낄 수 있어요. 사랑 너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게 사랑 보이시나요? 냄새 맡을 수 있나요?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떤 대상을 떠올릴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저미는 느낌이 있잖아요. 저려오는 느낌. 네네.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지 네. 20대 때의 어떤 사랑에 대해서 네. 그 감내할 수 없는 저며오는 감정이 있어요. 네. 다들 느껴본 적 다 느끼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손에 잡히는 거죠. 자기한테 느끼는 게. 근데 뭐 사랑은 종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물론 많죠. 저는 이웃 간의 사랑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꼭 뭐 점여오는 연인 간의 사랑뿐이 사랑만이 아니라 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뭐 반려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내가 요즘 좋아하는 음식 난 이 음식을 너무너무 사랑해 이런 사랑도 모두 다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뭐 가장 추상적인 사랑 이야기를 꺼낸 것도 빈센트님이 말씀하신 대로 빈센트님은 항상 데이터 정량적인 것에 너무 따지기에 말이 안 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네. 뭐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죠. 전 친구들이랑 추상적인 얘기로만 해도 서로 못 알아듣는 거 없이 잘 말이 통하기도 하는데 약간 빈센트님이랑 그런 대화가 부족해서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람의 성향 차이겠지만 사실 보면은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 어떤 그런 대화로도 시간을 가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감정의 소유자들, 그런 분들 상당히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멘트를 하지 않았나 카마한테.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네. 근데 많이 이모셔널해졌다고 생각하긴 해요. 저는 내가 그렇지 않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부럽다. 이런 대화도 이런 대화까지 오는 것도 참 오래 걸렸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카마께서 팟캐스트 이런저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네. 저는 동의를 하고 찬성을 했어요. 네. 왜냐면은 저도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어떤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 아니면 또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나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면은 많은 부분이 그래도 이모셔널해진 거에 대한 어떤 한 부분 아닐까. 맞아요. 예전 같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겠죠. 올 날 상상조차 못할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하나씩 벽을 깨부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옛날 뭐랄까 열정과 데이터 양으로만 사고하던 빈센트 시절에 만약에 제가 이 팟캐스트를 진행했다면 아마 게스트로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얘기거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금 빈센트가 이모셔널해지기도 했고 여기에 와서 다양한 얘기를 하면 더 이모셔널해질 것을 좀 예상했기에 좋은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한 차례 무슨 게임하는 것 같아요. 뭐 땡땡 키우기 해서 얼마나 더 감성적이어지냐 이런 키우기 하는 게임 같아요. 사실 빈센트라는 제 닉네임도 네. 이제 여러 명의 배우가 계신데 네. 제가 좋아하는 배우의 맡은 역으로 나오는 그 이름이 빈센트였어요. 어떤 거죠? 뭐 영화 제목과 뭐 이건 다 말하면 다 아실 내용이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도. 그게 어떤 베테랑 형사로 나오는 역인데. 네. 그 상당히 샤프하고. 네. 상당히 스마트하게 어떤 그 케이스를 풀어가는 그런 역이었어요. 강력계 형사였는데 단순한 액션을 넘어서 그 복잡한 어떤 케이스를 풀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인상 깊으셨어요. 그런 본받을 만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액션도 상당히 화려했고 그 영화 자체가. 뭐 그래서 그런 마음의 빈센트 뭐 지금 저희 계속 추상적인 거 얘기했잖아요. 또 네. 단번에 깨셨는데. 그랬나요? 아니 지금 빈센트가 그런 역할이라서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날카롭고 뾰족하고 그런 형사 역할 저한테는 이미 너무 날카롭고 뾰족하세요. 저는 물러 터진 그런 빈센트님도 궁금하거든요. 원래 저 물러 터져요. 그냥 원래요? 원래가 언제죠? 아니 그러니까 원래라기보다도 그냥 그 허점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지나고 보면은 물론 이제
주위에서 놀랄 때가 있긴 있어요. 회사 가서 보면은 피곤하니?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했어? 뭐 이렇게 얘기 들을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인간이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허점들이 뭐 누구나 있고 지대한 실수가 아닌 이상 네. 본인한테 웃기네요. 제가 지금 한참 어린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명언 오늘 주고받기 시간 같아요. 근데 원래 지금 이 세컨 파트, 그러니까 두 번째 파트가 뭐 PPL 뭐 저기 좀 맞아, PPL하고 게스트분이 가져온 안건을 진행하는 시간인데 사실 뭐 안건 딱히 없으시다고 하셨고 물건도 딱히 없으시다 하셔서 그냥 오늘 프리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뭐 이어서 하자면 너무 그런 거에 강박이나 그런 거에 사로잡히는 걸 조금 내려놓는 거 그런 면도 부양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까지 품을 줄 알아야 완벽한 인간이다.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와닿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저기 이거 편집하시는 분 상당히 재미없으실 텐데 영화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그래요. 영화 얘기 듣죠. 아니 그래서 아까도 뭐 대충 마무리된 것 같은데 그러면 추천해 주세요. 왜냐면 빈센트님도 진짜 오랜 시간 영화를 솔직히 매니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혼자서도 많이 보시고 두세 번 보시는 것도 많고. 지금 이렇게 딱 떠오르는 영화가 굿윌 헌팅. 아, 굿윌 헌팅. 맷 데이먼의 어떤 풋풋한 어떤 그런 얼굴이 나오는 영화인데 라벤 윌리엄스도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제 심리학 교수님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영화인데 저도 한 2번을 본 것 같은데 네. 2번을 본 것 같은데 그 영화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딱히 영화를 보고 나서는 그렇게 재밌다라고 못 느꼈는데 계속 기억에 남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 보고 나서는 그냥 오케이 그런 영화 one of them 그렇고 그런 영화 하는데 맷 데이먼이 어렸을 때 그 마음의 상처로 그 라벤 윌리엄스에 가서 어떤 심리 치료를 받을 때 그런 이런 과정들이 아마 지금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그걸 같은 내용이 아닐까 비슷한 유사한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그 영화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영화 보시고 나면은 뭐 어떤 스마트하고 브릴리언트한 맷 데이먼은 거기서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건 포인트는 아니고 네. 뭐 하버드 하필 보니까 또 화학과더라고요. 그 여자친구가 하필 또 보면서도 보니까 그것도 유기화학 자기 숙제해야 된다고 데이트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자기 유기화학 숙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맷 데이먼 그 유기화학 숙제 문제 못 풀고 있으니까 맷 데이먼 기숙사 들어가서 그걸 단번에 풀어내는 거 보고서 어이가 없었는데 네. 그런 거는 이제 그 영화의 포인트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영화가 이제 맷 데이먼이 짐을 싸서 친구 걸프렌드를 만나러 가잖아요. 새벽에 그냥 네네.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트럭을 몰고 가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런 여러저런 장면들이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아직도 저는 방황 아닌 방을 하고 있는 게 나의 길이 어딘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 좀 해보는 영화인 것 같아요. 한번 가볍게 한번 보세요. 기회가 맞아요. 되신다면. 좋은 영화. 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그런 거 말고 약간 본인의 사심만 꾹꾹 채운 그런 영화. 그런 영화 하나씩은 있잖아요. 뭐 남들은 별로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것만큼은 난 진짜 재밌다.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영화를 하도 많이 보는, 그러니까 혼자 가서 많이 보는 스타일이라 아마 초등학교 때 동생하고 가서 3명이 가서 본 영화인데 상상은 현실이 된다?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저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가다 보면서 카마를 보면서 느끼는 게 형식과 어떤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저도
느낄 수 있어요. 가끔가다 보면은. 근데 그 영화도 윌타의 상상은 현실된다. 그 영화도 어떤 같은 맥락일 수도 있어요. 저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어디 영화관인지도 기억이 나고 좌석도 대충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냥 항상 가족끼리 영화를 자주 봤으니까 뭐 그때는 아마 영화의 선택권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이거 본다 그래 하고 따라갔었는데 그때 봤을 때는 당연히 잘 이해를 못했고 그냥 나중에 결국 뭐 아무튼 이야기가 잘 흘러가는데 근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보고 그냥 그 영화를 봤다라는 생각만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나중에 한참 크고 나서 갑자기 그 영화가 어느 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 바로 집에서 노트북으로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때 이런 영화를 내가 초등학교 때 봤었구나 하면서 맞아요. 딱히 뭔지는 딱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고 나면은 여운이 많이 남는 영화 중에 하나. 그 영화는 빈센트님이 생각했을 때 추상적인 영화죠. 근데 추상적인 영화지만 그게 그래도 많은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추상적인 영화는 맞죠. 그렇죠. 탑건 매브릭보다는 추상적이죠. 탑건 매브릭 언제 나오나 했어요. 원래 예를 들어서 탑건 매브릭도 그게 코로나 때 걸려서 1년 후에 개봉이 되죠. 네. 그게 탑건 매브릭하고 이제 007 노 타임 투 다이 어떤 이런 영화들이 그 코로나 시즌에 걸려서 1년 후에 영화관에 걸리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뭐 007이나 탑건 매브릭과 비교하면은 윌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는 것도 엄청 추상적입니다. 그렇죠.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추상적이죠.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괜찮았던 영화로 기억에 남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그런 영화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군대 영화. 전쟁 영화. 전쟁 영화. 제가 그걸 안 봤거든요. 덩케르크 그 영화를 저는 영화를 별 생각 없이 봤어요. 네. 그리고 그 영화를 보고 기회가 돼서 스위스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 보고 나서 네, 한 달쯤 안 돼서. 근데 네. 스위스에서 그 영화를 하는 거예요. 그 현지 영화관에서? 현지 영화관에서. 영화를 잠깐 소개를 하면은 2차 대전 때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 군들한테 밀려서 도망가는 영화예요. 네. 그 윈스턴 처칠이 우리 영국군을 구하라 해서 그 해협을 건너는 영화인데 네. 근데 제가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처칠의 그런 영화가 덩케르트 스프릿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어떤 그런 영향성을 미친 영화인데 거기 그 영화 보고 나서 스위스에 출장 가서 그 현지인들하고 영화 얘기도 했었어요. 2차 대전 얘기도 하면서 근데 상당히 그 시대 때는 상당히 시대극으로 상당히 중요했던 영화인데 정작 볼 시기에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전 느끼기에는 뭐 이렇게 도망가느라고 바쁜지 첫 장면부터 도망갑니다. 첫 장면부터 도망가고 하긴 도망가다 끝나요. 하여튼 영화가. 덩케르크 스피릿이라고 하셨는데 덩케르크가 제가 알기로는 그냥 도시 이름 이런 거죠? 도시인데 그것이 거기서 배를 태워서 배에 태워서 철수시키는 그 스팟이에요. 철수를 해서 본국으로 환승 같은. 본국으로 돌아서 어쨌든 그때부터 어떤 전쟁의 전환점이 돼서 뭐 했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잘 해서 뭐 노래망들이 이어지고 어떤 이런 역사적 얘기라고 하는데 그 당시 볼 때는 그런 어떤 중요한 영화인지는 몰랐어요. 보고 있다가 스위스 가서 보니까 현지인들이 그 영화가 거의 달려 있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 본 건 아닌데 거기 근데 스위스는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영세 중립국이었으니까 보면서 이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어를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이 나면 그거 나서. 근데 일단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는 지금 상황이 다들 전쟁과 떼어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전세계 글로벌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영화 얘기를 해도 그니까 이거 뭘까요? 영화 얘기를 해도 그렇고 어쩔 수가 이거 없는 것 같아요. 무슨 팽이 돌리는 것처럼 계속 아무튼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뭐 군대 영화, 전쟁 영화. 근데 전쟁 영화 덩케르크 말고 또 뭐 있나요? 람보 얘기 안 할 수는 람보 얘기 하면 또 람보 얘기? 근데 저는 놀랍게도 람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그냥 복싱으로 그 구딜 헌팅처럼 구딜 헌팅도 이제 맷 데이먼의 성장 스토리잖아요. 그러죠. 그것처럼 람보가 그냥 네. 길거리 선수였다가 조금 이렇게 락키하고 그거 로키군요. 네, 로키하고 람보 근데 같은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장면 뭐죠? 그 실제로 영화에 나왔는데 시장 같은 데 달려가다가 상인이 뭐 사과인가 오렌지 던져줘서 로키 1, 2. 그게 로키군요. 람보 뭐죠? 람보는 월남전 베테랑이 월남전 돌아왔을 때에 실베스터 이분 돌아왔을 때 자기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는데 돌아왔는데 그렇게 취급을 안 해주니까 지금 아마 2022년 23년이 원래 람보가 원제가 퍼스트 블러드잖아요. 미국에서는 퍼스트 블러드 개봉 40주년 기념 날이에요. 람보 1, 퍼스트 블러드 람보 1이 그래서 그거 상당히 셀리브레이션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본토에서는 그래서 그 야상 있고 그 주제곡 백그라운드로 깔리면서 나름대로 셀리브레이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람보가 그 람보 OST 유명한 거 있잖아요. 제목 기억 안 납니다. 유명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뭔지는 아는데 기억 안 나는데 그거 아마 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잘 드신 분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영화가 다양한 영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군대나 이런 전쟁 영화 좋아하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그냥 단순 저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단순하다는 게 그냥 눈에 확 뭐 전쟁하면 총 쏘고 이런 게 이렇게 액션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1927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네. 1927이라는 영화 원테이크 샷이라고 그래서 영화가 유명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젊은 병사가 영국군 병사가 그 영화도 있었고 그냥 어떤 그 역사적 백그라운드에서 그려지는 어떤 전쟁 영화가 괜찮은 것 같아요. 역사에 좀 더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젊은이들이 느껴왔던 고뇌 그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저희 작년인가에 봤던 작년 연말에 봤던 그 일본 작품 괴물 그것도 좀 나름대로 힘들게 봤어요. 근데 항상 봤어요. 나온 직후와 나중에 감상평이 조금씩 다르네요. 나온 직후에는 뭐 어쩌라는 거니? 이게 그래서 어떻게 이런 반응이셨는데. 근데 저도 몰랐는데 많이 여운이 남던 영화였어요. 여운이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오는 영화가 그런 것 같아요. 다들 보면은 그래서 일본인들이 뭐 한다고 하면 저는 무섭습니다. 내공도 틀리고 깊이도 틀리고 영화가 됐든 문학이 됐든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일본인들이 일단 맘먹고 시작하면 언젠가 하기 때문에 그 괴물이라는 영화도 맨 처음에 뭐 아시겠지만 같이 봤는데 그냥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은 영화예요. 맞아요. 근데 그 줄거리를 읽고 들어가서 봐도 잘 이해 못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와서 계속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고 2달 6개월 가고 하는데 이런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장면이 있었구나. 왜 그렇게 그 빌딩에서 화재를 나게 만들고 그 교사를 왜 그 세평을 나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러던 그리고 왜 빵빠레를 그렇게 부르는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말로 참 표현하기 힘든데. 근데 보신 분들은 다 느낄 것 같아요. 저도 봐서 그런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아듣겠고. 근데 참 말을 표현을 못하겠는데 뭔가는 그래도 좀 여운이 많이 남던 영화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전 사실
빈센트님이 그냥 그런 액션 영화만 좋아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짬짬이 그런 영화들을 뭐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추상적인 영화 그런 영화들은 안 좋아하고 약간 지루하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조금씩 보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영화를 본 짬이 있어서 그런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영화를 애초에 즐겨 보는 편인데도 저보다 더 큰 감상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의외다. 저는 뭐냐면 진짜 큰 방이라고 생각하는 게 카마님께서 나한테 영화 보러 가자고 프로포즈를 할 때 그래도 진짜 다행이다. 그러면은 안 그랬으면 이런 좋은 영화들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제 스타일대로 가기 때문에 혼자 다니고 하면은 제 스타일대로 다니기 때문에 저 항상 그런 보시는 영화들만 보니까 그쪽으로만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진짜 웃긴 게 넷플릭스 가족 계정을 쓰잖아요. 이제 제 프로필 있고 이제 빈센트 프로필 있고 보면 빈센티 프로필을 모르고 잘못 들어가서 보면 넷플릭스에 이런 게 있었어 하는 것들이 진짜 많이 봐요. 그럴 만큼 취향이 진짜 다른데. 보다가 재미없으면 또 다른 거 보고. 그 어떤 그게 OTT의 장점이라고 봐요 저는. 저는 그래서 OTT 시장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사실 요즘 많이 영화 시장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물론 영화 값도 많이 올라서이기도 하고 맞아요. 코로나 때 OTT로 많이 넘어오기도 했고 맞아요. 그래서 영화 시장 문화가 많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영화관의 힘을 믿는 게 영화관에 가면 이 영화가 재미없든 재미있든 꼼짝없이 앉아서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죠. 2시간 가까이. 그래서 OTT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게 아니기에 영화관 맞아요. 일장일단이 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그 힘을 믿기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많이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근데 가격이 비싼 건 문제가 있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볍게 보려면 일단 그런 경제적인 문제에서 가벼워져야 되는데 그 문턱이 높으니까 허들이 높으니까. 네. 어저께 본 영화는 어땠어요? 어제 저희 하얼빈을 봤는데 솔직히 좀 아쉬웠어요. 그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오케이. 근데 뭐 나쁘지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너 영화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약간 이거에 좀 반복이었어요. 왜냐하면 역사 영화치고 나름 그런 심파적인 요소나 이렇게 너무 감정이 격해지는 거나 그런 거 없이 담백한 편이었던 것 같으면서도 그런 일제강점기의 독립군들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대사들이 솔직히 좀 진부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한 거보다는 아쉬웠지만 뭐 나름 볼만했습니다. 영화적으로만 봤을 때는 어땠어요? 제가 말한 것처럼 뭐 그런 대사들이나 뭐 장면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떠셨나요? 배우들의 연기가 참 탁월했다고 봐요. 맞아요. 배우들의 연기가 상당히 탁월했어요. 액션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OTT라는 것과 다른 액션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액션이라는 부분으로는 그렇게 이제 높은 평점이 안 나올 텐데 배우들의 연기와 대사를 서로 주고받는 이런 전체적인 플롯이 상당히 맞아요. 이거 다른 얘기긴 한데 OTT에 그런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영화의 그런 잔인함이랄까 그런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근 들어서. 맞아요. 그렇죠. 저는 영화관이나 그런 데서는 그렇게까지 잔인한 거를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막 유명한 작품 몇 개 이런 거 빼고 손에 꼽는 잔인한 장면 나오는 영화 이런 거 말고는 사실 본 적이 없는데 OTT에 나오는 작품들 보면 너무 남발한다 싶을 정도로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실 하얼빈 그렇게 전쟁하는 씬이 살짝 나오는데 그 장면도 옛날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잔인한 장면인데 맞아요. 그렇게 또 저희 시각이 살짝 변했구나. 맞아요. 하도 잔인한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게 참 세이빙 프라이빗 라이언 그 영화 첫 도입부 한 30분이 대단하죠. 그렇죠. 대단한데 전쟁 영화의 어떤 백미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랜딩할 때 그 어떤 장면들이 아마 랜딩할 때 그 장면들이 상당히 전쟁 영화의 어떤 백미인데 이런저런 액션으로는
평점이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황홀비는 저희 한국 배우들의 어떤 고뇌와 서로 연기와 이런 부분들이 대단했던 거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 더 볼지 않을까. 어제 본 게 2회차라고 들었는데 더 볼 생각 있으신가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지금 왜냐면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두만강이라고 보나요? 거기 현빈 배우가 그 어나운스를 하는 그 멘트가 아직은 잘 안 와닿아요. 왜 저랬는지 마지막에 감독의 의지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걸 파악할 때까지 한번 좀 더 보겠다. 뭐 그렇죠. 제가 파악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조금 알 때까지는 그래도 좀 왜냐면 우리나라 이야기잖아요. 그 슬픈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은 더 영화관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영화 얘기 많이 했는데 네. 사실 그 빈센트님 하면 빼먹을 수 없는 탑건 매버릭 얘기를 막상 별로 못했거든요. 전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사실 조금 이제 네 하기 싫어요? 이제 그 얘기는 뭐라 그럴까 좀 뭐라 그럴까 좀 웃기잖아. 좀 이렇게 지금 탑건 매버릭은 그냥 제가 그냥 가서 봤습니다. 5번 이상 봤는데. 네, 그 부분은 원래 이제 탑건 1을 네. 제가 고2, 고3 때 정도에 봤어요. 네. 그리고 한 재작년인가 언제 봤는데 영화 괜찮았죠. 탑건 매버릭 사실 제가 많이 놀리긴 했지만 저도 재밌게 보긴 했어요. 저는 2번 봤는데 이제 뭐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보러 갔고 나오자마자 이거는 한 번 더 봐야 된다 해서 한 이틀 뒤인가에 바로 또 보러 갔었어요. 근데 저 그 첫 번째 보고 나와서 나쁘지 않다 또 보러 가자. 저도 또 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그 보신 분들은 알겠죠. 오프닝에 그 크레딧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오는 그 탑건 앤썸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듣자마자 앞으로 펼쳐질 상황들이 눈에 쫙 그려지면서 갑자기 하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약간 마음을 편하게 먹고 막 하나하나 곱씹어서 집중하다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좀 졸기도 하고 액션씬 나올 때는 좀 보기도 하면서 여기 때는 좀 자기도 하고 편한 마음으로 봤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2회차 아닌 2회차를 했는데 그 뒤로도 두 번째를 보고 나왔을 때도 두 번째로 보니까 뭐 또 다르다. 난 똑같은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도 몇 번 더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 의지가 진짜 대단하다. 저 영화가 뭐 재밌고 나쁘고 어쩌고 저쩌고 간에 저 영화를 저렇게까지 사랑하는 마음, 저 의지 하나 인정한다. 이랬죠. 그래서 빈센트님 하면 사실 탑건이에요. 지금 뭐 앞에 구딜 헌팅이니 뭐니 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빈센트님은 사실 탑건 매버릭 완전 사랑하는 남자. 아니 뭐 다들 사랑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화 소개차 그 탐 아저씨가 한국에 내한했을 때 인터뷰 중에 기억나는 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40대 후반이나 50대, 60대 여러분들 영화 보시고 우셔도 됩니다라고 하시길래 뭐 무슨 얘기지? 영화 보기 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왔다고 하니까 개봉됐다고 하니까 봤는데 나오면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운이 가실 때까지 봤어요. 그게 아마 뭐 영화 자체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추억의 힘인 거죠. 학생 때 한번 보고. 그렇죠. 저는 그런 추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오락 영화로만 소비가 됐지만 빈센트님은 어린 시절 봤던 그 동심 그런 마음과 이제 합쳐져서 시너지가 난 거고 그래서 그 톰 아저씨가 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에 동한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영화를 같이 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저는 저도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설레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를 데리고 그 꼬꼬마 어린 시절부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인생에서 처음 영화관에서 본 영화가 아바타란 말이에요. 아 그랬나요? 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뭐 이럴 때 같은데. 그랬나요? 아 그랬구나. 예. 맞아요. 집에서는 영화를 많이 봤는데 이제 어리다 보니까 뭐 막 가족이 다 같이 영화관에 가는 일은 흔치 않았는데 영화도 재밌었지만 그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신났어요. 기억이 나요. 그 차를 타고 그 골목으로 지나서 그 영화가 메가박스였어요. 그랬죠. 메가박스에 가서 영화관을 이제 처음 가니까 막 뭐 그 영화관 자리에 앉는 것도 신기하고 근데 그때 아마 아바타가 너무 흥행이어서 저희 당시 컸었죠. 그렇죠. 그래서 영화 가족끼리 다 나란히 앉지 못하고 둘둘 찢어져서 왔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억도 나고 그래서 영화 그렇게 간 영화관에서 본 영화도 너무 재밌어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도 제가 영화가 취미가 될 수 있게 많이 영화를 보여줘서 고맙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빈센트님. 아, 별 말씀. 아무튼 이제 끝나갈 쯤 되니까 굉장히 많이 풀리셔서 말씀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러나요?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힘이 빠지니까 이제 슬슬. 네. 말씀 잘 못하시다가 아쉬울 때 헤어져야 또 다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회 사실 카마께서 한번 하자고 일주일 전에 저한테 프로포즈를 하실 때 많이 망설였어요. 엄청 망설였어요. 여기 이제 같이 오는 이 서브웨이 타고 여기 오는 때도 지금 이걸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망설였던 이유가 말 잘못해서 임시회의실 셧다운 당할까봐 그런 게 가장 컸고 그리고 네. 이제 또 그 반대로 또 생각했던 게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어서 또 맞아요. 이렇게 또 얘기를 경험 섞어가면서 할 수 있을까? 네.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 섹터가 임시회의실 섹터가 진짜 더 큰 익스플로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 돼서 진짜 좀 어떤 큰 획을 굴 수 있는 네. 어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진짜 그렇게 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항상 한 2주에 한 번씩 녹음하는데 저도 이 기회들이 아직도 엄청나게 익숙하진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올 때마다 새로운 분들이랑 얘기할 때도 재밌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다른 부분도 있어서 이런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빈센트님이랑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사실 오늘 한 대화가 그렇게 또 저희가 이때까지 많이 떠들었던 얘기 중에 특별한 얘기도 있었지만 엄청나게 또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사실 항상 우린 이렇게 산다, 우린 이렇게 놀았다 이런 거를 보여줬던 것 같고 각자에게 재밌는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 시간이었고 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딱딱하게 안 해요. 죄송한데 저희는 제 인사하고 마칠게요. 아무튼 제가 그 오프닝 할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새해 잘 보내시길 바라고 저희 앞으로도 꾸준히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야 이거 저기 잘 되겠어? 괜찮을 것 같니? 아빠 거? 괜찮았어. 난 이렇게 알맹이 있는 것들 좋아해.